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유학에서 길어올린 두 낱말, 그러니까 하나는 서고 하나는 학이라는 말이 될 텐데, 이 두 낱말을 강의하게 될 저는 전남대 철학과의 이향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학의 두 번째 낱말이라고 하는 서에 대해서, 이 서라는 낱말을 서양 철학의 두 가지 전통, 다시 말하자면 레비나스와 데리다를 경유하는 환대 전통과, 그리고 헤겔에서 악셀 호네트에 이르는 인정투쟁의 전통하고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 서가, 유학의 사가 삶의 양상에,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는 어떤 종류의 대응 방식인지에 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 주된 사례로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식의 고사에서 나오는 도둑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 양상군자라는 이름하고, 그리고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나우시카 공주와 오디세우스의 만남과 관련된 일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비교 대조해서 유학의 서에 대해서 개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서인가 하는 대목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유학이라는 전통이 역사가 대략 2500년 정도인데, 이 유학의 첫 번째 낱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어짐, 혹은 인간다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수양을 통한 인격적 완성, 이런 등등이 되겠죠. 이 낱말이 유학의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낱말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학을 대표하는 두 번째 낱말은 무엇일까요? 이 낱말은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시각에서 보자면 인에 이르는 길, 혹은 인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정의되었고, 인을 위에 설정하고 인으로부터 아래로의 시각에서 보자면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위인지방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낱말이 바로 서입니다. 제가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말에 출판한 책인데, 서인간의 징검다리라는 이 단행본의 내용을 짤막하게 압축한 것이 아마 이번 시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 속에서 저는 대략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유학의 두 번째 낱말인 서라는 낱말을 다양한 측면들이 어떻게 탐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게 모두 11편의 글인데, 이 가운데 마지막인 2019년에 썼던 서환대 인정투쟁이라는 논문을 강의를 위해서 조금 쉽게 풀어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라는 낱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논어 위령공편에서 나타납니다. 논어 위령공편에서 제자가 묻습니다. 이러니 가히 종신 행지자오, 우리말로 하자면 죽을 때까지 실천할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대개 공자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언하는 대답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공자는 여태까지의 대답 방식과 다른 방식을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 한마디로 잘라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죠. 기서호, 그것은 서다. 사람이 평생 실천해야 할 것이 서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낱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을 합니다. 평상시에 공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이것하고 거꾸로 되는 방법을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의 다양한 측면들을 언급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한 마디 혹은 두 마디 정도의 낱말이나 어휘로 요약될 수 있다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서의 경우에만 서라는 직접적 단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논어는 몰라도 서라는 낱말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소부력이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서라고 부릅니다. 인에 관한 연구는 전문가적인 수준에서나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수준에서나 연구 논문도 많고 단행본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0년에 서에 대해서 처음 논문을 쓰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논문을 쓰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첫 번째 낱말인 인과 대비적으로 두 번째 낱말인 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자도 단행본 수준에서 연구서를 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존의 학자들이 유학의 두 번째 낱말을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추측은 단순합니다. 단행본을 쓸 정도로 연구를 누적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고 아니 서는 기소부력이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직관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쉬운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봤자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제가 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다른 선행 연구들을 찾아봤을 때 서에 관한 논문을 한두 편 혹은 두세 편을 쓰고 많은 경우에는 네 편까지 쓴 연구자도 봤습니다. 그러나 네 편까지 쓴 연구자도 그 네 편에서 그쳤을 뿐 더 이상 서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 서를 이해하는 수준이 이렇다면 제가 단행본 수준까지, 다시 말해서 단행본이 되려면 최소한 논문 10편이 모여야 되는데 논문 10편 정도의 연구 업적을 누적시켜서 단행본을 낸다면 그 내용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나오는 연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월 말에 나오게 된 게 앞에 소개해드린 서인간의 징검다리라는 책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학자들의 상식적인 견해, 다시 말하자면 서라는 낱말에는 더 이상의 깊은 탐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라는 낱말이 어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라는 낱말을 단독으로 비추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와 비교 대조가 되는 서로 다른 지적 전통의 낱말들과 연결시켜서 비교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시각에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이 다뤄지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서와 같은 표현이 왜 연구할 필요가 없느냐? 많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도 서와 흡사한 표현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어느 곳에 가더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피를 부르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피는 피를 부르게 될지어다. 자, 우리는 인간들의 상호관계에서 뭔가 무조건 주고받기라는 형상이, 주고받기라는 상호관계의 양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대적인 교환관계도 있을 수 있죠. 서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가치를 주고받는 것이라면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피를 피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에는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서가 인간들 사이를 상호 규제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미리 서가 삶의 형식이 하나라면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삶의 형식에서 지배적인 것은 경쟁인가 협동인가?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삶의 형식을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논의를 유전자 수준의 근거를 두고 제시를 하죠. 그래서 도킨슨 같은 경우에는 경쟁으로 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진화론의 적자생존도 경쟁으로 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삶의 지배적인 생명의 형식이 경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협동이다라는 생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경쟁이냐 협동인가에 관한 고전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거죠. 죄수 1과 죄수 2가 각기 다른 방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서로를 모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 다시 말해서 범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6개월의 형을 삽니다.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5년 동안의 감옥형에 처해집니다. 자백을 한 사람은 감옥을 가지 않아요. 두 사람이 모두 자백을 하면 두 사람은 모두 2년의 감옥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 죄수의 딜레마 질문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상투적인 예언은 뭐였냐 그러면 두 죄수는 모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절대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최상의 결과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상대방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뢰관계가 전제되었을 때만 최상의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자백을 하고 제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제가 자백을 한다면, 이 불신의 기초에서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6개월이 아니라 5년 혹은 2년의 감옥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죄수의 딜레마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도 해봤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가장 유리해질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틱포텟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초창기 실험에서는 틱포텟이 죄수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정답이다라고 주장된 적이 몇 년 있었습니다. 틱포텟 전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협력해요. 다시 말하자면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상대방이 내가 첫 번째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했던 상대방의 전략, 상대방은 두 개밖에 없죠. 묵비권이든지 자백하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두 번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나도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상대방이 자백을 하면 두 번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저도 자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최상의 승률을 가져온다라고 몇 년 동안 알려졌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죄수의 딜레마가 해결되었다. 경제 이론하고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변수들을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해 봤어요.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먼저 대답하고 시간차를 둔다라든지 혹은 상대방의 정보를 미리 안다라든지,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돌려봤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 번, 10만 번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는 항상 상대방을 배신하는 전략을 짜는 팀의 승률이 높았습니다. 일정 시기를 지나니까 틱포텟 전략이 승률이 높아졌어요. 또 일정 부분을 지나니까 너그러운 틱포텟이라고 그래서 세 번 중에 한두 번은 상대방의 직전 전략을 따라하는 이 전략이 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언제나 협력하는 전략이 승률이 높아졌어요. 또 얼마를 지나가니까 항상 배신하는 전략이 다시 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틱포텟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몇 개의 지배적인 전략이 단 하나도 압도적인 우월성을 가지지 못한 채로 계속 순환되고 반복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프로그래밍을 실험을 감행했던 마틴 노악하고 로저 하이필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죄수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결코 완결이 될 수 없다. 죄수의 딜레마에 종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수의 딜레마는 인간들과의 상호관계를 가장 단순한 형태, 두 사람의 자백과 묵비권으로 단순화시킨 모델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O냐 X냐
라는 단순화시킨 모델에서도 어떤 한 가지 바람직한 전략이 영원히 다른 사회적인 관계들을 압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관계를 0에서부터 100까지 확고하게 책임져주는 어떠한 삶의 양식이라는 것도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경쟁과 협동은 영원히 돌고 돕니다. 어떤 때는 경쟁하는 사람이 유리했다가 어떤 때는 협동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의 우월성을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배적인 삶의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철학에서나 사상에서 크게 볼 때 사람들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대표적인 몇 가지 삶의 전략들, 삶의 양식들을 감춰볼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유학의 전략은 서입니다. 헤겔에서 악셀 호네트까지 이어지는 독일 철학의 전통에서는 인정투쟁의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레비나스와 데리다에 이르는 철학 사조에서는 환대라는 양식을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것들이 각각 인간들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데 각기 조금씩 차이가 나고 조금씩 다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학의 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식의 양상군자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진식은 후한 환제 시절의 사람이었는데 대략 아마 166년 정도 AD 166년 무렵에 진식은 고향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식의 집에 도둑이 들었죠.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안방 한가운데 대들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진식이 대들보 위에 도둑이 있다라는 걸 눈치채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식은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웁니다.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가지고 자기 방에 데려오지요. 도둑은 위에 숨어 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이러이러한 본성을 타고나는데 가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마치 저 들보 위에 있는 군자처럼. 그게 양상군자지요. 들보 양자,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처럼. 그래서 도둑은 진식이 자기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려옵니다. 방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진식한테 사죄를 하죠. 자, 그때 진식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 모습을 보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선으로 돌이켜라. 그러나 당신이 오늘 이렇게까지 도둑질을 하러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가난 때문일 것이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식은 비단 2피를 주어서 그 도둑을 돌려보냈고 이때부터 현에 다시는 도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도둑을 만나는 진식, 다시 말하자면 도둑이라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어떤 사람의 선택지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이 적이라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죠. 도둑이 손님이라면, 낯선 사람이 손님이라면 우리는 그를 맞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를 논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진식은 낯선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먼저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죠. 도둑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비단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물자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양식, 다시 말하자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원할 만한 무언가를 먼저 주라. 이게 유학의 전략, 삶의 전략으로서 서입니다. 그리고 도둑을 손님으로 간주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맞아들여야겠다. 이게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의 기본 컨셉이죠. 그리고 그 낯선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과 맞서 싸워야겠다. 이게 호네트가 말하는 인정투쟁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세 컨셉의 차이가 뭘까요? 진식은 주었고 데리다라면 맞아들였을 겁니다. 인정투쟁이라면 진식은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진식의 행동을 보면
진식의 행동이 서와 환대의 전통에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도덕을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 가능성, 행동 양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에서부터 그럼 이 세 가지 행동 양식이 각각 어떤 동질성과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서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문명화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신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시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요. 근데 내가 마스크를 쓴다는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내가 마스크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당신도 나와 같은 수준에서 행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표시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모두 마스크를 쓴다면, 온 사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어쩌면 아름답게 종식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벌금이 강제로 부과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회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규범이 필요가 없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회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의 원리가, 서의 행동 원칙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어떤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의 기초는 이겁니다. 서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혹은 세계를 기본적으로 마켓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세계가 시장이라면, 사회가 시장이라면 인간은 상인이겠죠. 다만 이 상인들은 좀 특수한 상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개 이 상인들은 좋음이라는 가치를 정직하게 주고받는 상인들이에요. 따라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주고받기입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와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균형을 추구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100을 상대방에게 주는데 당신은 나에게 1을 되돌려 주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1을 되돌려 준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준 것과 내가 받은 것의 비율이 현격하게 균형이 비균질적이라고 느끼겠죠. 그러나 내가 99를 줬는데 상대방이 101을 준다면 나는 2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선은 뭐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대략 100을 준다면 당신도 대략 90이나 110 수준에서 나에게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100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나 어떤 가치의 교환인데 이 교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그래서 주고받기에 기브 앤드 테이크에서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서의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균형이 한 번 주고받기를 했는데 균형이 무너졌어요. 쉽게 말하면 사귀고 있는 두 연인이 남자가 여자 생일이 일주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생일에 샤넬 100, 1000만 원짜리를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여자가 뭘 되돌려줘요? 오빠 내가 열심히 짰어. 벙어리 장갑을 되돌려줍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두 연인이 헤어질까요? 안 헤어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불균형이 누구나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면 나올 수 있는 대안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너와 더 이상 사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